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자마자 나를 학대범으로 몰아세웠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 사실 그녀는 몇 달 동안 반복해서 나를 속이며 외도를 저질렀다. 바람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고 내가 의심을 제기할 때마다 완벽하게 둘러댔다. 나는 절대 보복하려 하거나 과하게 따지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내면 그녀는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상황을 뒤집어 버렸다.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어 했던 나를 오히려 비난하며 내 의심을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었다. 그러던 중 그녀가 계속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것이 수상했다. 솔직히 말하면 내 행동이 자랑스럽진 않지만 그날 밤 나는 결국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그 사실을 말하며 바람에 대해 추궁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짓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추궁했다. 이번에는 직접 그녀의 메시지를 봤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또 거짓말했다. 결국 나는 그녀가 보낸 메시지를 한 줄 한 줄 그대로 읊어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침묵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인터넷 상의 익명의 사람이지만 단언컨대 나는 아내가 외도를 할 만한 이유를 단 한 번도 제공한 적이 없다. 정말이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소리를 지른 적도 없으며 내 도덕성을 의심해야 할 행동을 한 적도 없다. 나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지금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지옥과도 같다. 그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감정적으로 학대했다고 말하고 다닌다. 내가 그녀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 적도 없는데도 말이다. 나는 그녀에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리고 우리 부부는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완전히 뒤틀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었다. 그녀는 나를 정신적 조작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 그녀는 나를 볼 때마다 날카롭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 무슨 말을 해도 그녀는 내 말을 왜곡하고 싸움을 만들기 때문이다. 왜 그녀는 이렇게까지 잔인한 걸까? 분노해야 하는 사람은 나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혼 절차를 조용히 끝내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공격적이라 원만한 이혼이 어렵다. 처음에는 그녀의 거짓말과 조작 때문에 나도 스스로를 의심했지만 이제는 차분히 생각해보니 그녀의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여는 계속해서 나를 자극하려고 악의적인 말을 퍼부었지만 나는 감정적인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러자 그녀는 나를 찾아와 갑자기 다정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또다시 180도 태도를 바꿨다. 나는 무반응 대처법을 유지했고 이제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다. 그녀는 미칠 듯이 날 자극하려 하지만 나는 직접 경험을 통해 그녀의 모든 행동이 오직 내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계산된 행동임을 알게 되었다. 내 아내는 외도를 저질렀고 나를 몹시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 주변 사람들을 내 적으로 돌리며 마치 내가 끔찍한 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혹시라도 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도 죄책감 없이 당신을 몰아세우고 있다면 내가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나는 곧 전처가 될 그녀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는 고민을 질질 끌지 않았다. 망설이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거의 자유를 앞두고 있다. 전처가 될 그녀는 그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처 주기 위한 말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할 때마다 오히려 내 결심은 더 확고해졌다. 나는 그녀 때문에 바람을 피운 것이라 들었고 내가 그녀를 학대했다고도 들었다. 절대 아니다. 협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신적 구작을 당했지만 결국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라며 나를 흔들려 했던 말들이 이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끔은 그녀가 같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녀의 감정을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스스로를 희생해왔다. 나는 항상 진심을 다해 사랑했고 그 때문에 그녀가 내 감정을 조종하는 것을 방치했다. 결국 내 스스로 의심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나는 공감에 덫에 걸려 있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녀에게 공감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녀의 비이성적인 사고를 더욱 강화하는 꼴이 되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조종할 수 없게 되었다. 무반응 대처법을 추천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덕분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뿐이다. 만약 내가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그녀를 향해 모든 분노를 쏟아냈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녀에게 해방감을 주는 꼴이 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 빌미를 찾고 싶어 하지만 나는 그럴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나는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나는 결코 그녀에게 공격적이거나 복수심을 품은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성적이고 차분하며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 이상 감정이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들도록 두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그녀에게 조종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녀가 언젠가 사과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아마도 평생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서 사과를 받은 적은 없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깊이 사과했다. 물론 그들의 진심은 고맙지만 내가 겪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주지는 못한다. 솔직히 말하면 이 순간 나는 아내를 잃은 아픔보다 그녀의 가족들이 느낄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고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이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녀가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다. 몇 달 뒤일 수도, 몇 년 뒤일 수도, 혹은 평생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그녀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지금 그녀가 느끼는 불타는 감정은 점차 사라질 것이고 결국 공허함이 남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순간 그녀가 느낄 감정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속이 뒤집힐 듯이 아프고 감정적으로 산산조각이 난 상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한 남편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 나는 언제나 그녀의 곁에서 밝은 미소를 짓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었다. 언제든 기대어 쉴 수 있는 든든한 존재였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진심으로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제 언젠가 그녀는 깨닫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결혼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행운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결혼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것을. 일시적인 설렘과 짜릿한 불륜이 평생을 함께할 신뢰와 헌신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언젠가 그녀는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상처를 견뎌냈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 결혼 생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석했다. 내 감정과 사고를 정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도 받았다. 나는 책을 읽으며 연구했다. 내 행동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결론은 단 하나였다. 나는 그녀가 외도를 할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 일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것이 일방적인 헌신이었다는 것이다. 거짓말, 조작, 말도 안 되는 변명들. 그녀는 그것들을 진심으로 믿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합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녀는 내가 100% 노력했던 결혼을 스스로 포기했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배신했다. 이혼 과정은 내 자신감을 무너뜨렸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은 결국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진심으로 말하고 싶다.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면 대화하세요. 바람을 피우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불륜을 저질렀다면 상대를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본인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깨달으세요. 나는 정말 수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단 한마디로 해결될 수도 있었다. 미안해. 내 잘못이야. 상황이 엉망진창이라면 상담도 받아보고 모든 해결책을 시도해봤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혼이다. 몰래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다. 이혼을 앞둔 아내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100%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바람 필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야. 혹시라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나 언젠가 듣게 된다면 그것을 예쁘게 포장해서 단단히 봉해버리고 절대 꺼내지 않길 바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은행을 털어놓고 경찰에게 저는 원래 은행 강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부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뭔가? 나는 성인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 그녀가 이 말을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강한 의지를 가진 성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당신을 그런 행동으로 몰아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혼 합의를 미루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정확히 100%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조종하려 하지 않았다. 그 합의는 결국 성사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조작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그녀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 어쩌면 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단언컨대 내가 조금이라도 그녀에게 틈을 주었다면 그녀는 그것을 한없이 이용했을 것이다. 나는 절대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랬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되었을 테니까. 배신자의 안개라는 말은 단순한 변명일 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배신자의 안개 cheaters for가는 말은 그냥 바보 같은 변명일 뿐이다. 이 개념 자체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사람들이 이 용어를 쓰는 것을 볼 때마다 답답하다. 약물 중독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그래도 그는 약물 때문에 그랬으니까 라고 변명하는 것을 본 적 있는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신자의 안개라는 개념을 이용해 불륜을 합리화하려 한다. 나는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다. 결혼 생활 동안 몇 년 동안은 행복했고 불륜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배신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은 애초에 구분된다. 이건 회색지대가 아니라 흑백이 분명한 문제다. 그녀가 언젠가 이 안개에서 벗어나고 와, 내가 내 결혼을 엉망으로 만들었구나. 이건 정말 내 잘못이었어. 라고 깨닫는 날이 올 수도 있다. 혹은 절대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혼을 망치는 것은 성격적 결함이다. 몇몇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고 도움을 받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기 반성과 변화가 필요한 과정이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사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다. 그녀는 우리가 몇 년간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자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오랫동안 아주 좋았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 시작하고 결국 신체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전까지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부족했다.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러웠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그 당시 나는 그야말로 최고의 남편이었다. 일에서 성과를 내고 퇴근 후에는 항상 오후 6시 전에 집에 도착했다. 가정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저녁을 차려주고 데이트를 계획하고 주말에는 함께 여행도 다녔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게 아니다. 그건 사실이다. 그녀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말했다. 이건 충분하지 않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대체 뭐가 부족한 거야?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해? 아니면 오히려 시간을 덜 써야 해? 친구들이 문제야? 너무 많은 데이트가 문제야? 아니면 너무 적은 데이트가 문제야? 나는 방향이 필요했다. 나는 원래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누군가 내게 좀 더 신경 써줘라고 말해야 할 이유가 없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무엇이 부족한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끝도 없는 경주를 하고 있었다. 내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그녀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형편없는 남편으로 몰아가며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바람을 피운 상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지옥을 살고 있었다. 내가 100% 노력해도 그것조차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은 가스라이팅 그 자체였다. 지금 나는 분노와 좌절 속에서 길을 잃었다. 지금까지는 분노를 억누르며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 그녀에 대한 분노가 깊어져서 미칠 것만 같다. 전화기를 들고 그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고 싶은 충동이 든다. 그런데 이 감정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
이 모든 분노를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용서가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과연 내가 그녀를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까? 320일 후면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이제 이혼까지 320일이 남았다. 내 전처가 될 사람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다. 정말 마치 악마와 눈을 마주하는 기분이다. 나는 우리가 살던 집을 계속 소유하기로 했다. 다만 그녀도 공동 소유자이기 때문에 아직 열쇠와 출입 권한이 남아있다. 우리는 합의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되는 날 그녀는 집을 내게 넘기고 나는 그녀에게 지분을 정산해 주기로 했다. 나는 맹세한다. 그녀가 혼자 집에 올 때는 매우 친절하고 온화하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그녀가 친구들과 함께 올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나를 자극하며 대놓고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 마치 나를 깎아내리려는 연극을 하듯이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을 한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면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떠난다. 나는 이제야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 마지막까지 나를 조종하려는 그녀. 그녀는 몇 주 전에 집을 나갔다. 하지만 아직도 여기저기 짐이 남아있다. 그녀는 짐을 다 가져가는데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점점 확신이 들어간다. 이건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이혼 전에 마지막까지 나를 괴롭히려는 수작일 뿐이라는 걸. 매번 집에 들를 때마다 나를 깔아뭉개고 가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하고 있어서 고맙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솔직히 이 이혼 과정에서 원만한 태도를 유지하는 유일한 사람은 나뿐이다. 내가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상황은 이미 악몽이 되었을 것이다. 마침내 터져버린 감정. 몇 달 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한 번은 무너졌다. 나는 무반응 대처법을 하지 못했고 침착하고 성숙한 태도로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해라. 그녀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든 상관없다. 차갑든 무관심하든 착한 척을 하든. 하지만 세 가지 태도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며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야말로 절대 원만한 태도가 아니라는 걸 말해줬다. 나는 계속 말했다. 제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이중적인 태도를 멈춰라.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그대로 이용했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끔찍한 말을 했다. 고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가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녔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래서 무반응 대처법이 필요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솔직한 내 감정을 드러내니 기분은 정말 시원했다. 그녀는 나를 악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러는 걸까? 남은 20일 어떻게 버틸 것인가? 나는 무반응 대처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실천해왔다. 하지만 이제 내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 20일만 더 버티면 된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끌어내리고 싶어 한다. 그녀가 가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흔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나에겐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 덕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 이게 가장 견디기 힘들다. 나는 정말 이 모든 걸 그냥 흘려보내고 싶다. 혹시 그녀가 나에게 어떤 무례한 말을 했냐고 궁금한가? 당신은 나를 도와줄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야. 바람 상대가 여기 있었다면 이 일은 훨씬 쉬웠을 텐데. 왜 저런 나사를 썼어? 다시 조립하려면 도구가 필요한데. 난 그런 거 없어. 오일 교환을 했는데 타이어를 5,000마일 전에 회전시켰어야 했대. 당신이 직접 정비한다고 하더니 결국 새 타이어를 사야 하잖아. 이런 식의 작은 비아냥과 수없이 반복되는 수동적 공격.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특히 심하다.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내가 무언가 도와줄 때마다 비웃고 조롱하며 나를 깎아내린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려 한다. 아내가 행사에서 만난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폭로했다. 내 아내 32세와 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 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간절하게 노력했다. 그녀는 우리가 연애 초기에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게 10년 전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가 결혼하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행복해하며 정말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5년 후 우리는 결혼했다. 우리는 화려한 걸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결혼식도 소박하게 치렀다. 나는 은행에서 일했고 아내는 한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그리고 내 가장 친한 친구 재훈, 그는 마케팅 디렉터였고
아내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깊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다. 우리는 종종 더블 데이트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재우는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아빠가 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었고 늘 응원해줬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임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민간요법부터 병원 상담까지.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나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다. 시험관 시술까지 고려해야 하나? 그 선택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거의 그 길로 가야 할 상황에 처했다. 아내도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내게 정액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결과는 아주 건강했다. 아내도 건강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말했다. 기도라도 해볼게. 혹시 신이 응답해 주실지도 모르잖아.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다. 아마 그것은 간절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희망과 절망의 반복. 한 달 뒤 아내의 생리가 늦어졌다. 혹시 우리는 임신 테스트를 했다. 결과는 양성이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아이를 잃었다. 아내는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말했다. 다시 시도해보자.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도할 수 있었다. 몇 달 후 우리는 다시 임신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같은 결과였다.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나는 세 번째는 다를 거야. 행운의 숫자니까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리고 세 번째 시도에서 아내는 다시 임신했다. 이번에는 의사가 철저하게 경과를 지켜봤다. 8주 차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12주 차. 이제 괜찮습니다. 위험한 시기는 넘겼어요. 의사는 우리에게 쌍둥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순간 지난 몇 년간의 고통과 절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재훈에게 말하자 그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아내는 환하게 빛나 보였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아내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아기가 움직이지 않아. 그녀는 울면서 화장실로 뛰어갔다. 잠시 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피가 보여. 우리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아기들은 떠나고 말았다. 의사는 유산을 유도하기 위해 아내를 수술해야 했다. 그날 이후 아내는 텅 빈 사람처럼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다시 시도하고 싶지 않았다. 너무 깊은 상처였다. 나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를 위해 강해지고 싶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걸 했다. 저녁을 함께 먹고 더블 데이트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다. 그런데 그중 재훈이 여자친구와 약혼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곧 같이 살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아내는 점점 이를 핑계로 나와의 시간을 피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내를 위로하고 싶었다. 함께 영화를 보자고 했고 바람이라도 쐬러 나가자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걸 거절했다. 그리고 나는 몰랐다. 나는 재훈에게 물어볼까 고민했다. 혹시 아내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재훈은 이렇게 말했다. 그냥 좀 스트레스 받고 있나 봐. 요즘 마감이 너무 많아서 그래. 아내는 매일같이 집을 비웠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면 마치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짜증스럽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녀는 단 한마디만 했다. 아니, 아무것도. 나는 돈을 모아 시험관 시술을 다시 시도해보자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싫어. 난 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혹시 내가 문제인 걸까? 나는 다시 한번 병원에 가서 모든 검사를 했다. 결과는 여전히 정상. 그런데도 아내는 점점 낯선 사람처럼 변해갔다. 휴대폰을 숨기기 시작했고 나에게 비밀이 많아졌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내 휴대폰을 찾으려고 기능을 켰다. 그런데 소리가 난 것은 내 폰이 아니라 아내의 폰이었다. 가방 안에 있던 그녀의 휴대폰. 나는 그저 호기심에 화면을 켰다. 그런데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메시지를 열어봤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문자들이었다. 장난스러운 말투, 애정 어린 이모티콘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더 많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사진도 있었다. 그리고 아내가 직접 남긴 메시지 한 줄. 오빠, 나한테 아기 만들어 줄 수 있어? 재훈은 이렇게 답했다. 내 여자친구도 착하지만 내 꿈을 이뤄주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손이 떨렸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아이, 그 꿈을 내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이루려 했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반드시 복수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아내가 야근한다고 했을 때였다.
나는 가짜 이름으로 마케팅 전략 컨설팅 예약을 넣었다. 퇴근 후 그녀의 회사가 문을 닫은 뒤 사무실에 찾아갔다. 그런데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들렸다. 내가 너한테 아기 만들어 줄게. 그것은 재훈의 목소리였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내 눈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다. 나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소리쳤다. 너희 둘,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내는 당황한 듯 황급히 나를 붙잡았다. 제발 들어봐. 재훈은 그냥 우리를 도와주려던 거야. 우리는 대리부를 원했어. 나는 역겨웠다. 그녀는 단지 아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짐을 싸서 호텔로 갔다. 나는 모든 증거를 촬영했다. 그리고 그녀의 상사에게 모든 것을 보냈다. 결과적으로 아내와 재훈은 둘 다 해고당했다. 이혼이 성사된 후 나는 집을 팔아버리고 다른 도시에 있는 은행으로 이직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더 이상 연애할 생각이 없다. 그럴 마음조차 없다. 당연히 재훈과의 우정도 끝났다. 나는 그의 여자친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고 결국 둘도 헤어졌다. 아내와 재훈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그들이 함께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그들은 집도 직업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